송파 16일 만에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죠. 예. 네, 대통령실은 파업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풀게 되면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 같은데 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지금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내 임기 동안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 그로 인해서 뭐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컸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이게 지금 올해 말에 끝나게 돼 있어서 네네네. 그걸 좀 연장하기 위한 또 더 품목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른바 그 투쟁. 보통 통상 이제 운송 거부라고도 부르긴 한데 이제 목소리를 낸 거죠, 화물연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회했고 그렇지만 그 당시 처음에 제안했던 3년 일몰제 연장 이것도 지금 다시 정부 입장에서 무효화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이봉주 위원장이 다시 또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네. 안전운임제 관련돼서 하루빨리 물론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상임위에서는 3년 연장 법안이 일단은 통과됐습니다만은 네. 그 입법 품목 확대 이런 게 빨리 더 논의해서 화물 자동차 그 이 사업자 이분들의 눈물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를 사업자로 볼 것이냐, 노동자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어떤 정도의 처벌이 되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죠. 이 공정거래법 거기서 말하는 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통상 공정거래법은 이른바 대기업들 입찰, 담합 이런 거 했을 때 처벌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인데 거기에 사실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근로자에 가까운 이분들의 파업 관련돼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적용된다면 이제 사업자 단체에서 부당하게 운송 거부를 같이 이렇게 하게 했다거나 또는 거의 참여하게 이렇게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40조와 51조고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돼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사실 그 개인별로 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인 건 맞죠. 그러니까 법리상 보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칼을 근로자에 가까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네. 학계와 노동계에서도 조금 과하다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도 정신없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상민 행정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고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거부할 것을 이제 대신해서 거부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실이 해임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과거 이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어찌됐건 국가기관인 국회에서의 의사이니까 가능하면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좀 존중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동안 우리 헌정사를 보면. 네. 그래서 통상은 당의 국무위원, 장관이 사실 자진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전에 박진 장관 해임 건의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워낙 여당과 야당 또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행정부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그때 이제 해외에서 막말 논란, 비속어 논란 그때 해임 건의 했지만 이제 그 명백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는 일단 좀 제가 볼 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근데
초기 그리고 사실 이상민 장관의 여러 가지 실언 이런 게 이어졌을 때 해임 건의를 했다면 좀 더 타협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여야가 대립되고 있고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다가 뭐 지금 또 예산 뭐 이런 더더군다나 이제 국정조사는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부터 냈던 게 뭐냐면 일단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누구한테까지 있나 보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또한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정조사 끝나고 그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때 조치하겠다라는 그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로 인해서 지금 여야가 더욱더 경색되고 더더군다나 네. 예산 문제라든가 이게 참 또 심각한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적 책임만 있느냐, 도덕적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거부 시에는 민주당은 탄핵 소추까지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물론 그 민주당 의석으로도 이번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에도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이 합쳐서 벌써 180명이 넘는 이제 의결 종족수를 갖췄지만 물론 탄핵 소추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69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인용이 안 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정치적 타격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탄핵 소추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내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결국 정치 영역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데 해임 건의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탄핵 소추까지 가면 거의 우리 여야 대립이 완전히 극한으로 가서 네.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닌지 뭐 자꾸 우려스러운 법적 판단에만 맡기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 아까 좀 전에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 엄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도 12구 참사의 유족 협의회에서 또 강력한 파면 정도의 수준의 조치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분들의 목소리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우려의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지금 피해를 결국 보는 건 국민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또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떤 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여야가 합의한 게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지금 국정조사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이제 가결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예산안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국정조사 우리 참여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이 국정조사 특위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사퇴 의사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국정조사까지 파행으로 갈 것인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58명이 이렇게 그 소중한 생명들의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소극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다만 예산안 역시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타협은 이루어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그 계속 대결 우리 보는 저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답답한 심정인데 다른 국민들은 얼마나 더 또 안타깝고 또 참담한 상황이 있습니까? 네네. 금년 안에 이제 타결되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검찰의 줄소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이어서 오늘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일은 그렇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서해 공무원 이른바 피격 사건 이재준 씨가 이제 2020년 9월 22일 날 그날 북한 수역에서 이제 피살을 당하는 총격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23일 날 이제 새벽에 청와대에서 이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여는데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오늘 소환된 노영민 비서실장 이분들이 협의를 해서 대북 남북 관계 신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 피격을 문제 삼고 하면 이게 다시 남북 관계가 다시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피격을 덮고 그러려면 월북몰이로, 그러니까 월북으로 이렇게 가자. 그래서 관련된 이른바 그러니까 실족에 가까운 그런 증거들, 예를 들자면 그 배 안에 있는 뭐 구명조끼는 다 그대로 있다든가, 네. 실제로 중국 어선에 뭐 구명조끼를 입었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실족에 가까운 증거들은 다 없애라. 그리고 보고서 등을 언론 보도자료 작성할 때도 월북 형태로 이렇게 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보고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런 거에 대한 혐의로 이제 그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실제 9일날 기소까지 구속영장이 됐지 청구가 않습니까? 됐죠. 예. 이제 나머지 관련된 분,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실제 그런 정보들 이런 걸 뭐 이렇게 삭제했는지, 그러니까 증거인멸했는지, 또는 공용서류 손상을 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여기에 핵심적인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이 될지까지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 송기석 변호사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